안녕하십니까? 머니플래닛의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로또 청약이 다시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 분양가 상한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양가 상한제로 나오는 그 아파트가 청약시장에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세의 60에서 한 80% 정도까지 상한을 두고 네.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 청약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 내가 좀 저렴한 가격에 새 집을 얻고자 네. 그렇게 하는 제도가 이제 청약 제도인데, 네. 분양가를 시세와 똑같이 하면 뭐 신규 진입하는 젊은 층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청약을 하는 큰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상한선을 두고 여기까지만 받아라라고 이제 제도를 만든 게 분양가 상한 제도인데, 네. 이게 왜 지금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시행하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냐면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격이 뜨거운 서초, 강남, 용산, 뭐 성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 상구에다가 이제 용산까지 4개 구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한 60에서 80%,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는 순간 시세 차익이 한 10억. 심하게는 그거보다 더 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상제를 적용하는 지역에 청약을 굉장히 많이 넣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 경쟁률이 분상제 적용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110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 하는데 110명 정도 되고, 최근에 이제 판교의 테크노밸리의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11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였죠. 1110대 1이요? 네. 그래서 26가구 모집하는데 네. 28,00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 이게 이제 받자마자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네. 분양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9평,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23억, 59제곱이 뭐 17억. 네.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장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실수요자, 우리 서민들, 중산층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네. 자산 증식용으로 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 대비 이자율이 좀 높은데, 네. 그 이자를 뭐 20억 정도 되는 걸 대출을 통해서 전부 다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좀 고소득자, 네. 이어야지만 좀 가능한 그런 서초 강남 일대는 그런 분양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은 종잣돈을 가지고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고가인 주택들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듯이 네. 부모들이 좀 여력이 있는 자식들이 좀 대출을 하거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자들 위주로 이러한 그 고분양가 되게 비싼 주택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네. 또 여기에는 이제 실거주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를 놓지 못하면 그 자금을 전부 마련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이 있을 때 실거주 요건 2년을 폐지해야 네. 원주민들이 들어간다, 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살려면 실거주를 해야만 한다. 네.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떤 정책을 냈을 때 그게 정말 실수요자라던가 되게 어려운 계층들, 또 이런 서민들에게 제대로 적용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약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인데 결국에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둔촌주공 그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올해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둔촌주공일 것 같아요. 올해 맞아요. 11월부터 네.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네. 여기 이제
대단지 12,000세대가 맞아요.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 둔촌주공도 예전에 분양을 할 때는 분상제 대상이었던 그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아까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나 또 기준 같은 게 어떤 게 있나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투기 과열지구를 정부가 지정을 하잖아요. 여기 네. 너무 실수요자 말고도 집이 있는데도 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과열이 돼서 집값이 막 오르는 네. 그런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직전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분양가가 더 물가보다 빨리 오른다, 이런 지역 하나. 네. 그다음 직전 2개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 예. 지금 여기 뭐 100대 1이 넘으니까 뭐 이런 5대1. 네. 그다음에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한 곳.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으로. 이런 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만들어진 시점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네.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네. 만들어졌다가 없어졌고, 이제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다시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또 이제 다를 것 같은데, 이런 네.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분상제도 좀 바뀌게 되는지, 아니면 또 지역별로 좀 다르게 적용하는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문정부 때는 이제 거의 모든 지역, 경기도도 분상제 적용을 해서 제가 네. 분양가 심의위원인데 뭐 양주나 의정부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었어요. 했었군요. 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주택 가격이 22년 말에 하락을 하면서 네. 이렇게 전국 모든 지역에 분상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고, 지금 말했던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3개 강남 3구에다 용산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은 어떻게 정하냐면은, 분양가는 택지비, 네. 일단 뭘 아파트를 지으려면 택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택지에다 건축비, 네. 기본 건축비에다 네. 가산비라는 게 정해지는데, 가산비는 이제 뭐 친환경 아파트 또는 에너지 제로 아파트, 네. 이렇게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네. 그 비용을 우리가 이제 가산비라고 해요. 이 3가지로 네.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택지비는 지역마다 다르겠죠. 토지 가격이 그렇죠. 비싼 지역은 택지비가 비싼데, 기본형 건축비는 다 그냥 같고요. 가산비는 설계를 하고 집을 제공하는 그런 건축회사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고가의 고품질 아파트로 가겠다고 하면 가산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서 오면 분양가 심의위원들은 최대한 이제 이걸 디스카운트 깎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서 실수요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회의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제 궁금한 게, 네. 어떤 그 시세보다 낮게 아파트를 지어서 소비자들에게 팔아라라는 제도인데, 네. 사실 최근 몇 년간 그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건설과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원자재 비용, 뭐 인건비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올랐고, 최근 이제 경기 상황, 건설 경기 상황도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좀 의문도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축비하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죠. 코로나 네. 때도 이제 올랐고, 그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 맞습니다.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이제 건설 현장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 일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력이 높아질수록 또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사비 전체가 총액이 늘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아파트들이 건설사가 제시하는 공사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 조합에서 원하는 공사 가격하고 안 맞아서 재건축을 포기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건설업계는 굉장히 고민이 많죠. 이걸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마이너스이니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철폐
해달라, 없애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2020년에 118이었어요. 네. 근데 24년에 154니까 무려 이제 4년 만에 30%가 상승을 했으니까 예. 물가 상승률을 3%로 잡는다고 치면 12%한 3배 정도 빠르게 물가 상승률보다 공사비가 오르는 올랐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건설업계는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코로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예상하기 힘든 사실 변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건설 원가의 이 변동이 그 분양가 상한제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는 없는 건가요? 건설 원가 변동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가 있고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 아닌 지역은 이제 바로 반영을 해서 공사비 책정을 해서 그 조합원들하고 잘 얘기가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는 어떠냐면 정부가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을 하는데 그거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기본형 건축비도 예. 2020년에 3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164만 2천 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3월에는 예. 203만 8천 원. 예. 그러니까 4년 사이에 24% 오르긴 했죠, 기본형 건축비가. 그렇네요. 예. 예,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실제로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공사비 건설 지수는 30% 올랐고 기본형 건축비는 24% 올랐는데 예. 이게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 통계로 이제 평균치 낸 거니까 개별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잘 조달이 안 돼서 짓기 어려운 타이밍이 또 간혹 있고 돌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자재가 조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행사들도 그렇고 수백억의 위약금을 내면서 네. 공사를 취소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습니까? 최근에 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국제도시, 영종도죠. 예, 예. 여기에 1296가구의 주상복합 사업이 취소됐어요, 이제. 네, 왜 그러냐면 민간 시행사가 계약금 300억 원, 큰 돈이죠. 네. 이거를 포기하고 접었는데 이게 토지비였거든요. 예. 근데 너무 높아진 공사비하고 조합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맞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감당하기 어려서 포기를 했고 그다음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에서도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경기 파주 운정, 네. 예, 파주의 운정도 사전 청약까지 했지만 시행사였던 DS 네트워크스 시행사가 이거 조건을 맞추는 시공사를 못 찾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행이 있고 실제로 이제 건설하는 건 공사를 시공사인데 네. 이 시행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시공사를 못 찾으니까 네. 사업이 이제 취소가 된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일각이나 국민들은 아 이렇게 계속 사업이 취소가 되면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로 이제 지금 막 번지면서 서울 요지에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주택 가격들이 과거 고점으로 가고 원래 있는 회복되는 그런 상황. 심지어 이제 서초에서는 지난 고점을 넘는 네. 물론 이제 거래 건수는 되게 적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되게 많은 우려들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이제 시행사나 건설자들 부도 또 하청업체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뭐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PF 문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네.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들이 오히려 뭐 해소가 되지 않고 더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죠. 뭐 태형건설 PF 문제 때문에 네. 그 건설사의 이제 존폐가 논의되는 그런 건설사들이 많아서 네. 되게 불안한 심리들이 시장에 많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사업을 통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은 이제 계속 고잉온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수주를 해도
좀 분상제라던가 공사비가 굉장히 올라서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네. 그렇다고 하고 이제 주택 말고 다른 사업을 하기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아서 건설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건설사가 어려우면 거기서 일하는 일자리를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 이제 결국은 국내에 필요로 하는 지역에 공급이 끊기는 네. 이런 장기적으로 봐서도 당장의 건설사의 위협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큰 이제 고민거리이죠, 현재는. 예, 3기 신도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맞아요. 서울에는 사실 집 지을 땅이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이제 3기 신도시를 네. 지어서 공급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조금 삐걱대는 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이 3기 신도시 개발은 현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은 되게 이제 주택을 새로이 공급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교통망을 넓혀서 경기 수도권 외곽에서 좀 넓게 살면서 네. 출퇴근이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GTX 노선이 네. 놓이는 곳마다 집값들이 엄청 급등을 하는 이유들이 맞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쾌적하게 신축에 살면서 출퇴근이 용이하다면 기꺼이 나가겠어. 이러면서 이제 GTX 노선들, 동탄 같은 경우에 뭐 네. 45평이 20억을 훌쩍 넘는 가격에 맞습니다. 거래되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열망들이 되게 많은데 네. 예정만큼 잘 네.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봉사비 상승이라던가 이런 예. 것 때문에 공공택지 입찰을 받았던 네.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도로 이거 사와달라. 네. LH한테 이거 우리 못하겠다. 입찰을 공공택지 입찰도 외면하고 샀던 땅들도 되팔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완료하겠다. 네. 정부가 얘기했지만 사실 완공연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네.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문화재가 발굴이 됐어요. 우리가 아. 잠실에 뭐 네. 아파트 일부 아파트에서 문화재 네. 발굴되면 덮고 개발 못 재건축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전체 공급 물량의 22%가 문화재가 발굴이 문화재가 돼서 22%가 네, 발굴됐다고요? 그래가지고 공급 시기가 문화재 발굴 문제로 해서도 조금 더 많이 늦춰지는. 사실 LH에 이제 문의를 해보면 정확한 완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두려운 거죠.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3기 신도시도 안 되고 서울의 재건축은 또 계속 사업들이 지연되고 못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공급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25년부터 29년까지 입주 물량이 지금 그렇죠. 공급됐던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정부 통계 발표에 의하면 이러니까 되게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부동산도 보면은 그 양극화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강남이나 일부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싼 상태고 지방은 더 네. 조용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분상제가 폐지된다면 양극화 현상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서울과 뭐 수도권 일부는 가격이 오른다고 막 신문에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지방은 아직도 악성 미분양 네. 준공이 됐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 게 악성 미분양인데 네네. 악성 미분양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좀 더 좁혀서 수도권으로 본다면은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높고 네. 구축이라던가 나홀로 아파트들 네. 이런 것들은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그게 가격이 오르는지 뭐 아시잖아요. 대단지 네. 뭐 그다음 학군이 좋아야 되고 네. 역을 끼고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춘 아파트들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분상제를 폐지한다.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강남에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억 5천을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평당 1억 5천이요. 네. 반포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넘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커뮤니티 시설에 더 좋은 고급 자재로 굉장히 하이엔드의 하이엔드를 짓는다고 한다면 분상제가 없는데 얼마를 책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 지역들을 또 한 번 가격을 올리는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심화되는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네, 있겠네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예. 분상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걸 없애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가격 상한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상한 가격 분상제를 적용을 했는데 시장 가격이 이거보다 낮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 분상제 가격이 높아요. 네. 그럼 분상제를 적용하는 의미가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분상제는 예를 들어서 평당 아까 이제 강남 같은 경우 6,73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 막 이자율이 너무 높아져서 가격이 평당 뭐 한 5,500, 네. 6,000 정도로 됐어요. 그럼 분상제를 적용하는 의미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원가 수준으로 낮춰지지 않으면 높은 청약률이 발생하는 문제들. 네. 네, 요게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로또 청약.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되게 어떤 로또 그리고 돈이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로또를 통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약간의 자산의 불평등을 또 한 번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그런 운용의 미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지 그런 네.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서민들과 건설업계는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난 서민들은 정말 평생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거의 대출로 일으켜가지고 원리금 갖고 하는데 기본형 건축비 너무 높아서 분양가가 너무 시세한 90%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 황금 비율을 어떻게 잘 가르는 것이냐, 것이냐. 이런 분들이 되게 문제가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60에서 80% 정도로 유지를 하되 네. 이거의 과도한 이익 부분들을 채권이체제를 통해서 정부가 해소를 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재원으로 쓰는 그런 방법들도 고려를 지금 시점에서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그렇게 했을 때에 건설업계가 못 짓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기본형 건축비에서 지금 상승한 공사비를 좀 반영해줘야 되는 시점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네. 계속되고 있고 이제 아까 저희도 다뤄봤지만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움직임은 아직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뭐 고강도 대책은 아닌 것 같은데 정부의 대책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첫 번째로 이제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한 주택, 우리가 네.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하죠. 구입 네. 가능한. 네. 사실 뭐 20억, 10억도 사실 청년들에게 되게 부담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구입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네.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공급하도록 우리가 뭐 신속 통합이라던가 가로주택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단지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맞춤 해법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 이런 안들을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기 재건축해 이렇게 다 됐더라도 건설업자가 들어와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건설업계들은 PF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 24조 펀드를 만들어서 PF 대출을 보증 집행하고 이 네. PF 대출 문제로부터 건설사들이 좀 자유로워져서 지금 지정한 지구들 이런 계획 공급 계획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을 해라.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가계부채.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과거에 내가 100만 원 내던 걸 막 200만 원 내야 돼서 네. 가계부채 이자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가계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게 되면 가계대출
가계대출 부실은 꼭 경제에 굉장히 큰 뇌관이 되니까 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을 해서 가계부채를 좀 조절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 근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네. 그런 실질 공급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해주고 그걸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다른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언제나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을 되면 장기 모기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상환이 보통 기본적으로 모기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모기지 같은 경우 좀 긴 기간 동안 하는데, 개인들이 이제 민간금융에서 대출할 때는 그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부담이 되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이 일정한 양으로 늘 꾸준히 된다라는 이런 신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과 이것들을 계획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년도 25년에 얼마큼 공급된다 그럼 그게 반드시 실현되는 그러한 정부의 공급 계획에 대한 신뢰, 정부는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책을 완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 모기지 제도를 안정화해서 내가 필요한 시기에 장기 모기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냥 언제든지, 지금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준비됐을 때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융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크게 4가지죠. 민간 분양, 민간 임대, 공공 분양, 공공 임대가 있는데, 이게 공공 임대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4가지 유형별로 필요한 수요는 얼마이고, 지방에 지금 너무 불필요하게 공공 분양도 많이 지어가지고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에 못지않게 정확한 수요 예측, 그것도 유형별로 세심하게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공급을 해야지, 지금 지방 공급 과잉이에요. 악성 미분양 많아가지고 저걸 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건설사는 PF 일으켜서 과도하게 공급이 돼서 도산의 위기들, 이게 다 이제 정부가 이제 안아야 될 경제적인 피해로 남게 되는 거죠. 정부와 국민이 안게 될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근데 언제나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금융제도의 도입, 그다음에 안정적인 공급, 이러한 것들이 정착이 된다면 시장이 이렇게 큰 변동성 없이 잔잔하게 이렇게 가면서 필요한 시기에 여기 누구나 집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또 건설사, 그리고 우리 서민, 소비자 모두의 입장이 고려된 균형 잡힌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머니플래닛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선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